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폴란드가 단 하루 만에 140억 달러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미국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전차 180대, 자주포 600문이 단숨에 넘어갔고 미국 방산업계는 경악했습니다. 한국? 그깟 조그만 나라가 뭘 만들 수 있다고? 가격만 쌍카피 제품 아니었나? 5년 전 우리는 한국을 15위로 평가했습니다. 기술력도 없고 생산 능력도 의심스럽다고 판정했죠. 그런데 2024년 한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차 2만 대가 불타는 동안 미국은 생산 라인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한국이 유럽 전체를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하워드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20년간 국제 방산 시장을 분석해온 수석 연구원입니다. 펜타곤에 보고서를 올리고 국무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일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 방산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4년 11월 워싱턴 국방산업협회 본부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서서 50여 명의 얼굴을 하나씩 그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부사장, 레이시온 전략기획실장, 제너럴 다이내믹스 해외 영업 담당, 보잉 방산부문 임원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뒷줄에는 펜타곤 관계자들과 국무부 무기이전 담당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긴급 토론회였습니다.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 예상치 못한 지각 변동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5년 전에 쓴 보고서가 얼마나 처참하게 틀렸는지 고백하러 온 자리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2019년 랜드 연구소 공식 보고서 표지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방산 경쟁력 순위 2019라는 제목 아래 제 이름이 수석 저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보고서 하단에는 국방부 공식 채택이라는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순위표가 나왔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영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참 내려가서 15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가 코멘트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기술력 부족, 틈새 시장 공략 수준, 주요 시장 진입 가능성 낮음이라고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 평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는 미국 방산업계의 바이블처럼 여겨졌고 펜타곤 전략회의에서 공식 자료로 인용되었습니다.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경쟁자라는 게 우리 모두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실제 결과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최신 데이터였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까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4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독일을 제치고 영국을 밀어내고 5년 만에 11계단을 뛰어오른 겁니다.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워드 박사, 수출액 기준 순위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한두 건의 대형 계약으로 순위가 급등할 수 있으니까요. 지속 가능한 경쟁력과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추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라는 제목 아래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2019년 32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2024년에는 170억 달러를 넘어선 곡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5년 연속 상승세입니다. 그것도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이시온 전략기획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출 품목을 보면 대부분 저가 무기 아닙니까? 소총이나 탄약 같은 것들 말입니다. 주력 무기 체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저도 똑같은 논리로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저가 시장의 플레이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주력 무기 수출 현황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K2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전투기, 잠수함, 구축함 목록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고 각 품목 옆에 수출국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가 시장이 아닙니다. 주력 무기 체계에서 우리 동맹국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보잉 임원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아닙니까? 유럽이 급하게 무기가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한국에 몰린 거 아닙니까? 전쟁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러낸 진실이라는 제목 아래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쟁 2년간 양측 전차 및 장갑차 손실 2만 대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만 대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모전에 대응할 생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 생산 라인 가동률 30%, 연간 생산 가능 대수 약 50대라는 문장이 화면에 박혔습니다. 그 아래 독일 레오파르트 연간 생산 약 30대, 영국 챌린저 생산 라인 완전 중단, 재가동 소요 기간 2년에서 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차가 하루에 수십 대씩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1년간 생산하는 양이 전장에서 며칠 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K 전차 연간 생산 능력 200대 이상, K9. 자주포 연간 생산 능력 300문 이상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레이시온 실장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내린 결론과 실제 결과 비교표였습니다. 왼쪽 열에는 2019년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력 부족, 생산 능력 의심, 주요 시장 진입 불가능, 미국 경쟁 상대 아님이라고 말입니다. 오른쪽 열에는 2024년 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 4위 수출국, 주력, 무기 대량, 생산 가능, NATO 동맹국 대거 선택, 미국 시장 점유율, 잠식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단상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 잘못된 판단이 이 보고서를 신뢰한 미국 방산업계 전체를 오판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고 그 사이 한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습니다. 보잉 임원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고 생산 라인을 축소했고 기술자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휴전선을 바라보며 단 하루도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 판을 뒤집었는지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변수가 무엇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제목의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 아래 제가 직접 수집한 내부 문서와 회의록 발췌문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용문을 읽었습니다. 2020년 UAE 방산 입찰 당시 록히드 마틴 내부 회의록입니다. 한국 업체도 참여한다는데 가격은 싸겠지만 기술 신뢰도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고객들도 그 정도는 안다.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쳤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1년 워싱턴 방산 전시회 레이시온 임원이 동료에게 한 말입니다. 한국 부스 지나가다 봤는데 전시 물량은 화려하더군. 근데 실전 검증이 됐나? 중동 어디서 써본 적이나 있나? 결국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지 우리랑 같은 리그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레이시온 실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국방부 자문회의 제 발언 기록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틈새 시장 공략에는 성공할 수 있으나 주요 동맹국 시장에서 미국을 대체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기술 격차가 최소 10년 이상이며 생산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류 공급자,
가격만 싼 후발주자,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유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2년 2월 위넨 안보회라는 제목 아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방 관계자들이 긴급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절박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획득청 차장 야체크 코발스키의 발언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전차와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차관의 답변입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 4년에서 5년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4년에서 5년이면 합리적인 기간 아닙니까? 전차 생산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리적이라고요? 다음 발언을 들어보시죠. 야체크의 반응입니다. 저는 회의록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5년이면 전쟁이 끝나고도 남습니다. 지금 당장 위협이 코앞인데 5년을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로 러시아 전차가 몇백 대씩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손 놓고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독일 차관의 답변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집단방위 조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나토 5조가 있는데 러시아가 감히 폴란드를 건드릴 리 없죠. 동유럽이 과민 반응한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야체크의 다음 발언입니다. 저는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토 조약 5조가 발동되려면 러시아가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도움이 온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1940년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소련이 쳐들어왔을 때 서방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50년간 점령당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야체크는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동유럽 대표단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팍 차고 나가는 사진이 떴습니다. 독일 차관이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 말이 회의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제대로 된 전차를 만드는 건 독일과 프랑스뿐이고 미국은 태평양에 집중하고 있으니 동유럽에게는 선택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보잉 임원이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동유럽이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으로 갔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2년 3월 위넨 회의 한 달 후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야체크 코발스키가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는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 짧은 캡션이 붙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획득청, 한국방위사업청과 긴급 협상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입니다. 우리가 5년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한국은 1년 안에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30대를 선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한국은 180대를 즉시 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시온 실장이 반박했습니다. 말은 쉽죠. 실제로 그걸 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계약만 하고 못 지키면 신뢰만 잃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2년 7월 폴란드 마이너스 한국 공식 계약 체결이라는 제목 아래 야체크와 한국 방사청장이 악수하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계약 내용을 읽었습니다.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600문 이상, 천무 다연장 로켓 다수, 총 계약 규모 140억 달러, 1년 내 인도 시작, 3년 내 납품 완료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140억 달러라는 숫자에 모두가 반응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단일 계약으로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입장에서도 역대급 규모였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1년 내 인도가 가능합니까? 한국이 그 물량을 정말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2019년 제가 쓴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생산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대량 생산 경험 부족, 품질 관리 검증 안됨이라고 적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3년 1월 폴란드 첫 인도 완료라는 제목 아래 K 전차들이 폴란드 키지에 줄지어 서 있는 사진이 떴습니다. 계약 후 6개월 만이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 첫 물량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일정대로 차질 없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보잉 임원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19년 미국 방산업계 내부 평가 요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 회사의 한국 평가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만 있는 저가 공급자, 기술력 10년 이상 격차, 주요 시장 위협 가능성 없음, 신경 쓸 필요 없는 경쟁자라는 문장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5년 전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폴란드가 140억 달러 계약서에 서명한 뒤였습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2년 폴란드 방산 입찰, 미국의 예상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 우리가 확신했던 시나리오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결국 서방으로 돌아올 것이다. 에이브럼스 전차가 최우선 선택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추가 도입 확실, 총 계약 규모 100억 달러 이상 예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럽 담당이 직접 작성한 내부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2022년 봄 폴란드가 한국과 협상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우리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용 카드라고 판단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앞세워 미국에게서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내려는 전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은 비교 대상일 뿐이지 실제 선택지는 아니라고 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업계 전체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2년 7월 27일 폴란드 국방부 공식 발표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워싱턴 시각 오전 9시 제 이메일함에 긴급 알림이 떨어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역대급 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오늘 한국과 총 14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40억 달러가 맞았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648문, 천무 다연장 로켓 다수 포함이며 1년 내 인도를 시작해 3년 내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80대의 전차를 3년 안에 납품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우리 에이브럼스 전차는 연간 50대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률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화면에 계약 세부 내용을 띄웠습니다. 1차 물량 K 전차 180대, 2023년 1월부터 인도 시작, 2차 물량 추가 협상 중, K9 자주포 1차 212문, 2차 436문 총 648문이라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1차와 2차를 합치면 전차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폴란드는 최종적으로 K 전차 1000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 180대는 확정 계약이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1000대라는 숫자에 모두가 반응했습니다. 레이시온 실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1000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생산 라인이 그걸 감당합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 생산 능력 검증이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K 전차 연간 생산 능력 200대 이상, K9 자주포 연간 생산 능력 300문 이상, 24시간 풀가동 체제 유지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비교 데이터를 배치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연간 생산 약 50대, 생산 라인 가동률 30%, 독일 레오파르트 연간 생산 약 30대, 숙련 기술자 부족, 영국 챌린저 생산 라인 완전 중단,
제가동 소유 23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두 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전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50대 만들 때 한국은 200대를 찍어냅니다. 보잉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숫자는 그렇다 쳐도 품질은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하면 품질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가 품질 검증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아십니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폴란드군 K 전차 시험평가 결과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폴란드는 K 전차를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영하 30도 한파 테스트 통과, 습지 기동성 테스트 통과, 1200km 내구성 주행 완료, 실사격 명중률, 레오파르트 대비 동등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항목을 읽었습니다. 폴란드군 평가단 결론, 작전 운용 가능 수준 검증 완료, 즉시 실전 배치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는 도박을 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검증하고 선택한 겁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납기가 문제 아닙니까? 1년 안에 인도를 시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3년 1월 12일 폴란드 포즈난 기지라는 제목 아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K 전차 10대가 폴란드 국기 앞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야체크 코발스키가 전차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캡션이 붙어 있었습니다. 계약 후 5개월 20일 만에 첫 인도 완료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뉴스를 봤습니다. 야체크가 폴란드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서방은 5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6개월 만에 왔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계속 넘겼습니다. 2023년 3월, 4월, 5월 순차 인도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매달 전차들이 폴란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숫자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폴란드가 요청한 납기 1년 내 시작, 3년 내 완료, 미국이 제시한 납기 5년 후 시작, 완료 시기 미정, 독일이 제시한 납기 45년 소요, 한국의 실제 납기 6개월 만에 시작,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운데 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5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려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왜 미국은 생산 능력을 잃었는가라는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냉전 종식 후 30년, 평화 배당 정책, 방산 예산 삭감, 생산 라인 축소 및 폐쇄, 숙련 기술자 이탈이라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국의 상황을 배치했습니다. 휴전 상태 70년 지속, 북한 위협 계속, 전쟁 대비 태세 유지, 생산 라인 풀가동 체제 유지, 기술자 양성 지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두 열을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준비된 쪽이 이겼습니다. 레이시온 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잉 임원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폴란드 계약의 파급 효과라는 제목 아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전역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K9 자주포 협상 시작, 노르웨이 K9 도입 검토, 에스토니아 K9 계약 추진, 핀란드 K9 관심 표명이라는 표시들이 지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폴란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 전체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140억 달러, 180대의 전차, 648문의 자주포, 6개월 만에 인도, 이 모든 숫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인류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인류 경쟁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4년 호주 레드백 사태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제너럴 다이내믹스 임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2018년부터 노후화된 M113 장갑차를 대체할 차세대 보병 전투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총 450대 규모, 계약 금액 약 70억 호주 달러였습니다.
최종 경쟁은 두 업체로 좁혀졌습니다.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한국 하나 디펜스였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임원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불편한 기억이 떠오르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3년 말 제너럴 다이내믹스 내부 평가라는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당시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서 발췌문을 읽었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다. AUKUS 안보 협정 파트너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다. 한국 업체와의 경쟁이지만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때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우리 제품이 우수하며 호주가 미국 동맹 관계를 저버리고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결론적으로 계약 확보 가능성 80%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호주가 설마 미국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하겠습니까? 안보 동맹국인데 말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4년 2월 7일 호주 국방부 공식 발표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그날 아침 캔버라 시각 오전 10시 호주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직접 봤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의 발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차세대 보병 전투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을 선정했습니다. 1차 계약 규모는 129대이며 총 450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수한 성능과 검증된 기술력. 둘째, 합리적인 가격. 셋째, 빠른 납기. 넷째, 호주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임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호주 언론 반응이라는 제목 아래 신문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호주, 미국 제치고 한국 선택, 동맹보다 실리텍한 호주 국방부, 레드백이 미국 제품 이긴 이유는? 이라는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한 기사를 골라 읽었습니다. 호주 국방 전문지 분석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납기를 5년으로 제시했다. 하나 디펜스는 2년 반을 약속했다. 호주군은 인도태평양 긴장 고조 상황에서 5년을 기다릴 수 없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AUKUS 파트너 아닙니까? 안보 동맹이 방산 계약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호주 국방장관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호주 국방장관 후속 발언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저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 군대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안보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잉 임원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호주는 배신한 게 아니라 선택한 겁니다. 5년을 기다릴 것인가, 2년 만에 받을 것인가 사이에서 말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유럽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점들이 여러 나라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루마니아 2023년 한국과 K9 자주포 계약 체결. 에스토니아 2023년 K9 도입 확정. 노르웨이 K9 자주포 180문 계약 추진 중. 핀란드 K9 도입 협상 진행 중이라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지도를 띄웠습니다. 중동이었습니다. 이집트 K9 자주포 도입. 사우디아라비아 천궁 방공 미사일 계약. 아랍에미리트 천무 다연장 로켓 협상 중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유럽도 중동도 아시아 태평양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기술이 떨어져서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링스와 프로그램의 실패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독일이 동유럽에 제안한 프로그램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구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독일이 최신형 레오파르트 전차로 교체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구체적인 조건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가 내놓을 것 T-72 전차 200대 이상. 독일이 제공할 것 레오파르트 2A4 전차 30대 선지급, 나머지는 45년 후 제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200대를 내놓으면 30대를 먼저 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170대는 5년 후에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레이시온 실장이 반문했습니다. 생산 능력의 한계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이라는 제목 아래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제한 200대 제공 30대 선지급, 나머지 5년 후. 한국 제한 계약 즉시 180대 확정, 1년 내 인도 시작이라는 내용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열을 비교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전쟁 위협이 있는데 5년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1년 만에 받겠습니까? 제너럴 다이내믹스 임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국 생산 능력의 문제였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 없었고 한국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유럽의 생산 능력 붕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연간 생산 30대, 프랑스 르클레르 생산 라인 사실상 중단, 영국 챌린저 생산 라인 완전 폐쇄, 재가동 23년 소요. 유럽 전체 주력 전차 연간 생산 능력 100대 미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옆에 우크라이나 전쟁 소모율을 배치했습니다. 양측 전차 손실 월 평균 약 800대. 유럽 연간 생산 능력으로 충당 가능 기간 한개월 반이라는 계산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유럽이 1년간 만드는 전차가 전쟁터에서 한 달 반 만에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K 전차 연간 생산 200대 이상, K9 자주포 연간 생산 300문 이상, 24시간 풀가동 체제 유지, 70년간 전쟁 대비 태세 지속이라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화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공장 문을 닫을 때 한국은 휴전선을 바라보며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호주의 선택, 유럽의 선택, 중동의 선택이라는 제목 아래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미국을 포기한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을 한국이 주고 있었습니다. 빠른 납기, 대량 생산,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원인을 파헤치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의 비밀무기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 첫 번째 비밀무기 40년 준비의 결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 수준이었고 주요 수출품이 가발과 오징어였습니다. 군대는 미군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절박함이라는 제목 아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설립식에서 연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그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우리 운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선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닉슨 독트린이었습니다. 한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원조 없이는 북한을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개발을 시작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요청과 미국의 거절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1970년 한국 M16 소총 기술 이전 요청. 미국 답변 거절. 1972년 한국 전차 공동 개발 제안. 미국 답변 거절. 1975년 한국 자주포 기술 협력 요청. 미국 답변 거절이라는 내용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목록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모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동맹국이라고 해도 기술 독점은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당시 냉전 상황에서 기술 유출을 막는 건 당연한 조치 아니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미국의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거절이 한국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선택, 독자 개발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이 시작한 프로젝트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소총 독자 개발 프로젝트, 전차 독자 개발 계획, 자주포 국산화 사업, 함정 건조 기술 확보라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처음 10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제품이 작동하지 않았고 성능이 기준에 미달했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잉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우리한테 돌아온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80년대 K1 전차 개발이라는 제목 아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최초의 국산 전차 시제품이 시험장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개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1980년부터 7년간 개발했습니다. 엔진은 독일에서 수입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국산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포탄 발사 시험에서 수백 번 실패했고 변속기가 고장나기를 수십 번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이시온 실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냥 우리한테 사면 되는데 말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휴전선 너머의 현실이라는 제목 아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거리 40km,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60km, 서울 인구 1000만 명, 유사시 대피 가능 시간 30분 미만이라는 수치들이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한국이 매일 마주한 현실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서울이 30분 만에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미국 원조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40년을 투자했습니다. 1980년대 K1 전차로 시작해서 1990년대 K9 자주포를 만들었고 2000년대 K 전차를 완성했습니다. 매번 독자 기술로 말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 발전 타임라인이라는 제목 아래 연표가 펼쳐졌습니다. 1980년 K1 전차 개발 시작, 국산화율 60%. 1999년 K9 자주포 양산, 국산화율 85%. 2014년 K 전차 실전 배치, 국산화율 90% 이상이라는 내용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40년 동안 국산화율을 60%에서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엔진, 변속기, 입포, 사격 통제 장치, 장갑,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구체적인 생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이라는 제목 아래 숫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K 전차 연간 생산 200대 이상, K9 자주포 연간 생산 300문 이상, 천모 다연장 로켓 연간 생산 수십 대, FA-50 전투기 연간 생산 수십 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옆에 미국과 유럽의 숫자를 배치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연간 약 50대, 생산 라인 가동률 30%, 독일 레오파르트 연간 약 30대, 프랑스 르클레르 생산 사실상 중단, 영국 챌린저 생산 라인 완전 폐쇄라는 내용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 열을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4배 빠릅니다. 독일보다 7배 빠릅니다. 왜일까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냉전 이후 30년의 차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두 개의 타임라인이 화면을 나눠 가졌습니다. 왼쪽은 미국과 유럽, 오른쪽은 한국이었습니다. 왼쪽 타임라인을 읽었습니다. 1991년 냉전 종식, 평화, 배당 정책 시작. 1990년대 방산 예산 대폭 삭감. 2000년대 생산 라인 축소 및 폐쇄. 2010년대 숙련 기술자 대거 이탈. 2020년대 생산 능력 붕괴라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른쪽 타임라인을 읽었습니다. 1991년 냉전 종식,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 1990년대 방산 투자 지속, 독자 개발 가속화. 2000년대 생산 라인 확대, 수출 시장 개척. 2010년대 기술 고도화, 대량 생산 체제 구축.
2020년대 글로벌 시장 약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투 타임라인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내일 터질 수도 있다고 준비했습니다. 30년 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준비된 쪽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국 70년 전쟁 대비의 결과였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비밀 무기는 40년간 멈추지 않은 준비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4시간 가동 체제라는 제목 아래 공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의 야간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전차 차체가 조립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방산 공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3교대로 쉬지 않고 생산합니다. 왜냐하면 휴전선 너머에 북한군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옆에 미국 공장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넓은 공장에 전차 몇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불이 꺼진 구역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공장은 주 5일 하루 8시간 돌아갑니다. 주문이 없으면 라인을 멈춥니다. 평화시대의 공장입니다. 한국은 전시체제를 70년간 유지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비밀무기의 정체라는 제목 아래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40년간 단 하루도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30년간 평화를 믿었다. 그게 첫 번째 차이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무기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비밀무기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 우리가 절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023년 폴란드 언론 인터뷰 기사를 띄웠습니다. 야체크 코발스키가 폴란드 최대 일간지와 한 인터뷰였습니다. 핵심 문장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도 준다.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게 서방과의 결정적 차이다라는 야체크의 발언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술 이전이요? 그건 자충수 아닙니까? 결국 경쟁자를 키우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서방의 기술 독점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 절대 이전 금지, 부품 공급 통제를 통한 의존성 유지, 업그레이드와 정비를 위한 장기 계약 체결, 고객의 영구적 종속 구조 확립이라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엔진을 팔지 않습니다. 엔진 사용권을 팝니다. 고객이 엔진을 직접 수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기술자만 수리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도 마찬가지고 사격 통제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기술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고객의 불만이라는 제목 아래 폴란드 국방부 내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2021년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운용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요 부품 고장 시 독일 본사 기술자 대기 평균 대기 시간 3개월 이상. 긴급 수리 요청에도 독일 일정에 맞춰야 함. 부품 가격 독일이 일방적 결정, 협상 불가능. 업그레이드 원할 시 독일 승인 필수, 우리 마음대로 개조 불가라는 내용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폴란드는 레오파르트를 200대 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차 한 대를 제대로 수리하려면 독일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품 하나 바꾸는데도 독일 기술자를 불러야 했습니다. 레이시온 실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기술 유출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입니다. 70년간 함께 싸워온 파트너입니다. 그런 나라조차 믿지 못한다는 겁니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제안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한국 계약서 핵심 조항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생산 라인 구축 지원, 핵심 부품 현지화 기술 이전, 폴란드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독자적 정비 및 업그레이드 권한 부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공장을 짓도록 도와줍니다. K 전차를 폴란드에서 직접 조립할 수 있게 합니다. 엔진과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도 단계적으로 폴란드에서 생산하도록 기술을 넘겨줍니다. 보잉 임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까지요? 그건 핵심 중의 핵심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절대 넘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타났습니다. 1단계 12년 차 한국에서 완제품 수입 폴란드 기술자 한국 파견 교육 2단계 35년 차 폴란드 현지 조립 생산 시작 주요 부품 현지화 착수 3단계 610년 차 핵심 부품 포함 전 부품 현지 생산 독자 업그레이드 능력 확보라는 일정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로드맵을 가리켰습니다. 10년 후 폴란드는 한국 없이도 K 전차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체 개량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결국 고객을 잃는 거 아닙니까? 10년 후면 폴란드가 경쟁자가 되는데 왜 그런 계약을 합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계산이라는 제목 아래 두 개의 시나리오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서방식 계약이었습니다. 단기 이익 극대화 기술 독점으로 고객 종속 10년간 부품 공급으로 수익 확보 하지만 고객의 불만 누적 대안 찾으면 즉시 이탈이라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른쪽은 한국식 계약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으로 신뢰 구축, 파트너십 관계 형성, 10년 후 폴란드는 독립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 지속, 공동 개발, 제3국 공동 진출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두 시나리오를 비교했습니다. 서방은 고객을 묶어두려 합니다. 한국은 파트너로 키웁니다. 단기적으로는 서방이 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더 많은 시장을 얻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겠지만 실제로 작동합니까?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폴란드 야체크의 후속 발언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2024년 초 야체크가 유럽 방산 포럼에서 한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핵심 부분을 읽었습니다. 서유럽은 우리를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들의 허락 없이는 우리 전차 한 대 제대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10년 후 우리는 스스로 전차를 만들고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자립을 샀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파급 효과라는 제목 아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모델을 따르는 나라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K9 자주포 현지 생산 계약 체결, 노르웨이 기술 이전 조건으로 K9 도입 결정, 호주 레드백 현지 생산 및 기술 협력 합의라는 표시들이 지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한국과 계약하는 모든 나라가 같은 조건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파트너십 이게 한국의 표준 계약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서방의 반응이라는 제목 아래 2023년 독일 연방의회 청문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한 의원이 독일 방산 전문가에게 물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질문, 한국의 기술 이전은 결국 자충수 아닙니까? 전문가 답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얻습니다. 동유럽은 더 이상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마지막 발언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비웃었지만 지금 시장을 장악한 쪽은 한국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신뢰였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면 시장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나누면 더 큰 시장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비밀무기의 정체라는 제목 아래 야체크의 발언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럽은 우리를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믿어줬다. 5년을 기다리라던 당신들과 1년 안에 주겠다던 한국 사이에서 선택은 어렵지 않았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비밀무기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지 않은 것, 고객을 파트너로 만드는 것, 그게 시장을 바꿔놓았습니다.
레이시온 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잉 임원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시장을 지배하려 했다. 한국은 신뢰로 시장을 얻었다. 게임의 룰이 바뀐 것이다 라는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미국 방산업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드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잠시 물을 마시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이 모든 걸 목격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4년 미국 방산업계의 각성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2024년 3월로 돌아갔습니다. 록히드 마틴 본사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록히드 마틴 내부 회의록이라는 제목 아래 당시 대화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핵심 부분을 읽었습니다. 부사장 발언, 폴란드 다음은 루마니아였습니다. 그 다음은 노르웨이였습니다. 이제 호주까지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50년간 구축한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고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발언, 한국을 단순 가격 경쟁자로 본 게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말이 맞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이류 공급자로 볼 수 없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레벨의 경쟁자다. 대응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만이 아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4년 4월 레이시온 CEO 공개 발언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방산 전문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CEO 발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안일했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따라잡았고 어떤 면에서는 앞서갔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특히 생산 능력에서 우리는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레이시온 실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쳤습니다. 저는 계속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4년 5월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사회 결의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에 50억 달러 투자 결정. 새로운 생산 라인 건설 착수. 목표 연간 생산 능력 3배 증대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새 공장 짓는 데만 3년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4년 6월 미국 국방부 긴급회의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펜타곤 차관보가 취재했고 주요 방산 기업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록 핵심 부분을 띄웠습니다. 차관보 발언,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건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가 5년을 기다리라고 할 때 한국은 1년 안에 줬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독점하려 할 때 한국은 기술을 나눴습니다. 라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발언을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무기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안보체제 전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차관보의 결론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한국 방산을 NATO 공급망에 정식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는 제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보잉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을 인정하자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한국은 이미 사실상 NATO 주요 무기 공급국입니다.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이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4년 7월 NATO 사무총장 발언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브뤼셀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총장 발언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동맹국들이 한국제 무기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NATO 전체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NATO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를 넘어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4년 8월 미국 의회 국방위원회 청문회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한 의원이 국방장관에게 물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질문: 한국 방산이 우리 동맹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됩니까? 국방장관 답변: 위협보다는 기회로 봐야 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우리의 핵심 동맹입니다. 그들이 생산한 무기로 우리 동맹국들이 강해지면 결국 자유진영 전체가 강해지는 겁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장관의 마지막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도 생산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평화 배당 정책으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업계 반응 종합이라는 제목 아래 주요 기업들의 공개 발언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CEO, 한국을 경쟁자이자 파트너로 인정한다. 레이시온 CEO, 우리가 아니랬다는 걸 인정한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CEO, 생산 능력 회복에 전력 투자하겠다. 보잉 방산부문 대표, 한국의 성공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록을 가리켰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방산업계 전체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인정과 위기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하반기 미국 방산업계의 변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재가동 프로젝트 속속 발표, 기술자, 재교육 프로그램 대폭 확대, 동맹국 대상 납기 단축 약속, 일부 기업 제한적 기술 협력 검토 시작이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40년을 준비했고 우리는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생산 능력도 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7단계의 결론이라는 제목 아래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각성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장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결론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 한국 방산 비밀 무기의 정체라는 제목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50여 명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모든 숫자와 사례를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 방산의 판을 뒤집었는지 말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놓친 변수라는 제목 아래 두 개의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미국과 서방, 오른쪽은 한국이었습니다. 왼쪽 타임라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1991년 냉전 종식 평화가 왔다. 1990년대 평화 배당 정책, 방산 예산 대폭 삭감. 2000년대 생산 라인 축소, 공장 문 닫고 기술자 내보냄. 2010년대 생산 능력 붕괴, 연간 50대도 버거운 상황. 2020년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만들 수 없다는 현실 직면이라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른쪽 타임라인을 읽었습니다. 1991년 냉전 종식, 하지만 휴전선은 그대로. 1990년대 톡자 개발 가속, 미국 기술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음. 2000년대 생산 라인 확대, 24시간 가동체제 구축. 2010년대 대량 생산체제 완성, 연간 200대 생산 가능. 2020년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준비된 자해시장 장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투 타임라인을 가리켰습니다. 30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믿었고 한국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공장문을 닫았고 한국은 24시간 돌렸습니다. 우리는 기술자를 내보냈고 한국은 기술자를 키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숫자로 보는 30년이라는 제목 아래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1990년 연간 생산 300대 2024년 연간 생산 50대. 독일 레오파르트 1990년 연간 생산 200대 2024년 연간 생산 30대. 영국 챌린저 1990년 연간 생산 100대 2024년 생산 라인 완전 중단이라는 하락 곡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한국 K 전차 1990년 생산 능력 0대 2024년 연간 생산 200대 이상이라는 상승 곡선이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6분의 1로 줄어들 때 한국은 0에서 200으로 올라왔습니다. 교차점은 202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준비된 쪽이 시장을 가져갔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국 생산 능력의 문제였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산 능력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70년 vs 30년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에는 휴전선 사진이, 오른쪽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사진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1953년부터 2024년까지 70년간 휴전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40km,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60km, 1000만 인구가 30분 안에 사정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1991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평화를 믿었습니다. 소련이 사라졌고 냉전이 끝났고 이제 전쟁은 역사의 유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두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한국에게 전쟁은 내일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과거였습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절박함이 만든 차이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방산연구원 평균 근속연수 20년 이상, 미국 방산기업 평균 근속연수 7년, 한국 생산 라인 가동시간 연간 7,000시간 이상, 미국 생산 라인 가동시간 연간 2,000시간, 한국 방산 R&D 투자 비율 GDP 대비 지속 증가, 미국 방산 R&D 투자 비율 냉전 이후 지속 감소라는 비교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일합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평균 7년 만에 다른 산업으로 떠납니다. 한국 공장은 연간 7,000시간 돌아갑니다. 우리 공장은 2,000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 문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에게 방산은 생존이고 미국에게 방산은 사업이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자신이 만든 전차가 내일 당장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자신이 만든 자주포가 서울을 지킬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이건 단순히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야체크의 마지막 증언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2024년 9월 폴란드 국방장관이 된 야체크 코발스키가 유럽 방산 포럼에서 한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핵심 부분을 읽었습니다. 2022년 미넨에서 독일은 우리에게 5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5년이면 전쟁이 끝나고도 남는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1년 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6개월 만에 첫 전차가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서유럽은 우리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믿어줬습니다. 서유럽은 기술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비밀무기의 정체라는 제목 아래 3개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70년간 전쟁을 준비한 절박함. 두 번째, 40년간 독자 개발로 쌓은 기술력. 세 번째, 고객이 아닌 파트너를 만든 신뢰. 저는 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게 한국 방산의 비밀무기입니다. 엑셀에 입력할 수 없는 변수들입니다. 절박함, 기술력, 신뢰,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시장을 바꿔놓았습니다. 레이시온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결국 사람이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봤습니다.
생산 비용, 이윤율, 시장 점유율만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받습니다. 절박한 동유럽 사람들, 신뢰가 필요한 파트너들을 받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5년 전망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예상 순위 3위권 진입 확실, 주요 계약 국가 15개국 이상, 유럽 동부 시장 점유율 60% 이상, NATO 공식 파트너 지위 획득 가능성 높음이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약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미 모멘텀을 잡았고 신뢰를 쌓았고 시스템을 증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미국의 과제가 나타났습니다. 생산 능력 조속 회복, 동맹국 신뢰 재구축, 기술 협력 모델 재검토,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록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탄 170개 대신 공장 170개를 선택했다. 미사일 대신 전차를, 군사 퍼레이드 대신 생산 라인을, 과시 대신 준비를 선택했다. 그것이 70년 후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만들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단상 끝에서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5년 전 저는 한국을 15위로 평가했습니다. 기술력 부족, 시장 진입 불가능이라고 썼습니다. 오늘 한국은 4위입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 잘못된 판단이 미국 방산업계 전체를 오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오만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할 것인가.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시온 실장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임원도, 보잉 대표도, 펜타곤 관계자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하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각성의 박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안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인정하는 박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이 도시에서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이 도시에서 저는 한국에게 배웠습니다. 절박함이 기술을 이기고, 신뢰가 독점을 이기고, 준비가 오만을 이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폭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비밀 무기는 처음부터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70년간 휴전선을 바라보며 준비한 나라의 절박함을, 40년간 거절당하며 독자 개발한 기술자들의 집념을, 고객을 파트너로 만든 신뢰의 힘을 말입니다. 건물을 나서자 워싱턴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펜타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랜드 연구소 수석 연구원 제임스 하워드가 워싱턴 국방산업협회에서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비밀 무기는 엑셀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70년 준비, 40년 기술, 그리고 신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